차단수를 늘리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카카오 출신이거든요. 실제로 분석을 했는데 뭐 그 안에서 분석한 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질문이 엄청 많이 와서 잠깐만요.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요, 1시간 안에 매출 성장을 위한 사이트 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 주제를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데이터가 쌓여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곳을 오히려 찾기가 힘든 상황이죠. 하다못해 구글 어널리틱스만 무료 버전을 설치해도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료는 많은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어, 물론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제가 오늘 공유드릴 이커머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튜토리얼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최소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빠르게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떻게 분석 그 내용들을 이제 볼 것인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현실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데이터 분석가도 계실 것이고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어도 뭐 마케팅 담당자로서 여기저기에서 오는 요청들을 이제 엑셀이든 R이든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실 텐데요. 이런 요청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구매 전환율과 매출액을 예측해 주세요. 어느 페이지에서 이탈이 많죠? 특정 채널로 유입된 유저들이 많이 보는 페이지가 무엇이죠? 뭐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죠. 근데 정작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 이런 분석이 필요하지? 많이 보는? 구매한? 이거는 상대적인 값을 말하는 건가? 절대값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분명히 요청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예상하는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거랑 다르면 어떻게 할 거지? 그리고 이 내가 분석한 결과는 누구에게까지 공유가 되는 거야? 이런 되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사실은 요청자가 전부 명확하게 요청을 해야만 데이터 분석을 정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 추출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들이 오는 거는 되게 당연해요. 보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요청이 옵니다. 이제 요청자들도 그냥 막연히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거나 하고 가정하는 상황, 그 결과가 데이터로 검증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하고 싶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데이터 드리븐하게 일해라고 말을 하니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분을 만들려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동안 하던 방식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매출이 뭐 10억, 20억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방식이 통용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데이터로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들은 대부분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큰 그림에서의 접근이 되지 않으면 부분을 가정하고 건드려서는 지엽적인 해결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엽적인 해결이 다른 해결점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퍼포먼스 마케터가 신규 가입자 수를 확 늘려요. 뭔가 매출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구매 전환율 KPI를 담당한 CRM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세션 수가 확 느니까 구매 전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KPI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항상 지엽적인 것보다는 먼저 큰 그림에서의 접근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 접근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지켜져야 됩니다. 이 모든 분석들은요, 전사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사 모든 구성원이 그 분석의 결과,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지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공유받아야 합니다. 이 전제가 먼저 돼야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의사결정권자부터 실무자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웨비나 제목을 좀 집중해서 보면 제가 1시간 안에 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파악하자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1시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건 새로운 지표를 정의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복잡한 모델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EDA 수준. 네, 뭐 추이가 이렇더라, 디멘전을 좀 나눠봤더니 이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하는 정도의 EDA로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빠르게 이해하죠. 그리고 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하자 해서 여기에서의 데이터는 방문과 구매 데이터 위주로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고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느 페이지를 거쳐서 구매까지 갔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과의 관계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보통 데이터에 대한 어떤 주제가 잡히면 복잡한 모델링을 들어가기 전에 그 예를 들어 뭐 구매 전환율이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매 전환율의 추이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구매 전환율을 신규 방문자, 재방문자로 나눠서 그려보고 그 다음 PC, 모바일로 나눠서 그려보고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 차트를 그려보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EDA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제가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린 건데 숲을 보셔야 돼요. 이제 지역적인 거가 아니라 가장 큰 그림에서부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실 거는 KPI 맵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KPI 맵이라는 건요, 우리 회사가 당연히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을 높이는 게 메인 KPI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매출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 매출을 높이는데 주는 영향이 있는 지표들은 무엇인지를 다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옆에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라는 revenue라는 어떤 매출 그러니까 KPI를 우리가 정해놨으면 그거는 방문자당 revenue 곱하기 방문자 수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문자는 유저 액퀴지션, 유저가 몇 명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들어온 고객들이 얼마나 다시 재방문을 하는지 리텐션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평균 레비뉴는 한 사람당 구매하는 평균 구매 금액과 구매 전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런 KPI 맵을 그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시더라도 이걸 그리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실 때 액션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위주로 고민하시고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표가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없다면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있겠죠, 쉽게는.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CRM이 될 수도 있고 뭐 UI, UX 설계 구조를 다시 그려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직접 듣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겁니다. 이런 액션 아이템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위주의 지표로 KPI 맵을 그려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왼쪽에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세션 수의 구매 전환율, 객단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옆에 그림과 똑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서로 접근하는 법이 달라져요. 세션 수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고객사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는 신규 세션 수, 재방문 세션 수로 나눠서 우리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재방문 세션을 유도하는 CRM 그리고 리타게팅 마케팅을 별도로 관리해서 액션 아이템을 도출해 보겠어 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나누시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는 PC랑 모바일이랑 앱의 어떤 UI, UX 설계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는 FC도 되게 중요해. 심지어 앱 설치자 수도 많아. 라고 한다면 PC, 모바일 웹, 앱 이런 식으로 세션 수를 나눠서 그 세션 수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 채널별, 그러니까 유입이 어디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KPI 맵을 더 쪼개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즉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 위주로 이 KPI 맵을 그려보시는 것을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걸 그리셨다면
매출과의 상관관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세션 수가 늘면 매출액이 늘 것이야. 구매 전환율이 늘면 매출액도 늘 것이야. 객단가가 줄면 매출액은 줄 것이야 라는 거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일별 지표의 상관관계를 다 그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구매 전환율을 열심히 높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구매 전환율을 높였을 때 객단가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매출액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이 지표를 기준으로 아까 KPI 맵을 뽑았던 걸 기준으로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일별 지표를 뽑은 다음에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연한 게 맞는지 틀린 게 있으면 왜 틀린지를 일단은 알고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게 하나 있는데요. 앞서 KPI 맵에서도 B2B 뭔가 모델을 하고 계신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B2B에도 KPI 맵이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희도 저희만의 KPI 맵이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이버스라는 B2B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출액을 저희는 높이려면 저희는 예를 들어 구독료와 메시지 발송 비용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뉩니다. 그럼 메시지 발송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저희 거에서 사용하는 CRM 캠페인이 많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CRM 캠페인을 통해서 타겟팅 대상자가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겟팅 대상자로 발송을 했을 때 발송 도달률, 발송 성공률도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지표들이 또 높아야 되면 각각 어떤 액션 아이템을 할 수 있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B2B도 충분히 KPI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까지 보셨으면 이제 과거를 조금 회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매출액, 세션 수, 구매 전환율 세 가지의 일별 지표 추이를 쭉 그려보신 다음에 이건 GA에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매출액이 높았던 날 탑 10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 날이 세션 수도 높고 구매 전환율도 높고 객단가도 높다면 정말 베스트인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했던 우리의 이벤트가 분명히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뭔가 있었던 행위를 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걸 가정하고 뭔가 자동화 개발을 한다거나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보셔야 된다면 제가 추천하는 건 리텐션입니다. 즉 10월 1일 날 우리가 큰 이벤트를 해서 세션 수, 구매 전환율, 객단가 전부 높아서 매출액이 높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고객들은 그날 그것만 한번 사고 재방문 재구매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좋았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쿠팡에 있었을 때 쿠팡 지금은 잘 없지만 그 쿠팡이 고객 모객을 많이 하기 위해서 빅딜성 상품 이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버거킹 100원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하면 세션 수 구매 전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객단가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리텐션에는 글쎄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런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방문율과 그럼 재구매율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도 되게 큰 고민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일 이내 재방문율이 맞는 거야? 30일 이내 재구매율이 맞는 거야? 이것끼리도 구성원들끼리 합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재방문율은 여러분 그냥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BM이 어떤 방식이건 사실은 고객이 그 서비스를 만족하고 관심 있어 한다면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가구 구매하는 거 우리 늘상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사할 때마다 들어올 테니까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걸로 재방문율을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결국 고객이 자주 들어오게 만들고 자주 들어와서 다양한 상품을 반복해서 노출을 받고 보게 만들어야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거니까 재방문율은 무조건 짧게 측정하실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재구매율인데요. 재구매율은 그 가지고 계시는 전체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첫 번째 구매했던 사람이 두 번째 구매할 때까지 걸린 날짜, 두 번째 구매했던 사람이 세 번째까지 구매했을 때 걸린 날짜 이걸 전부 계산하셔서 그 모든 구매자들의 80%가 며칠 이내에 구매를 했는지 재구매를 했는지를 구해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뭐 우리 회사는 22일, 31일 이런 지표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표는 우리는 도메인의 특성이 수영복을 팔고 있는 거니까 사실 30일은 너무 짧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표를 그렇다고 해서 막 180일, 360일로 잡게 되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2번 항목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6월 1일 날 어떤 매출액이 되게 높아지는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이때가 리텐션도 좋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리텐션에 대한 정의를 예를 들어 360일로 했어요. 그러면 1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재구매율도 지나치게 길게 잡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도메인의 특성이 아무리 달라도 30일 이내로 잡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셨다면 이제는 고객의 유저 전입에 따라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마지막은 리텐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방문과 유입부터 보면요. 가장 쉽게는 PC랑 모바일을 나눠서 세션 수와 매출액 비중을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이트들은 우리 회사도 PC, 모바일 다 관리해야 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 지금 고객사들을 분석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지금 모바일로의 유입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리소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는 과감히 PC를 내려놓고 모바일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GA에서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규와 재방문자의 세션 수와 매출액 비중을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결국에는 신규 고객과 재방문 고객의 구매력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규 고객을 더 모객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지 리타게팅이나 CRM을 통해서 재방문 고객을 유입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랑 유입 채널별 세션 수와 구매 전환율 분포를 같이 그려서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왼쪽 그래프는 저희 고객사 중에 특정한 고객사의 이제 차트를 그려본 건데요. X축은 그 해당 마케팅 채널로 유입된 신규 세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왔으면 그 중에 80명이 신규 세션이다. 첫 방문이다 라고 하면 신규 세션 비율이 80%가 되는 거죠. 그리고 Y축은 그 채널로 들어온 고객들의 구매 전환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케팅 믹스 정책을 잘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차트에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세션 비율이 높을수록 구매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퍼포먼스 마케팅들이 우리가 신규 세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지 않고 로아스 위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신규 세션 비율이 80% 이상 되는 브랜드 마케팅과 신규 세션 비율이 20%대인 CRM 캠페인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럼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가 되게 억울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왼쪽의 차트는 어느 부분이 제일 아쉬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규 세션 비율이 낮은데 구매 전환율이 높은 쪽이 다이렉트, 직접 유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는 CRM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리타게팅도 되게 많이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회사들은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브랜드 마케팅에 아무리 집중을 해도 고객이 들어와서 이탈을 하면 이탈한 고객을 다시 붙잡아 올 수 있는 채널이 도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차트 하나만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서 제가 재방문율이나 재구매율을 정의할 때 재방문율을 무조건 짧게 가져가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질문이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방문율을 짧게 정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재방문율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구매한 사람의 재방문율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의 재방문율을 나눠보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매한 사람은 단일 상품이어도 재방문을 자주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미구매한 사람은 어찌됐건 그 사람을 우리는 구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미구매한 사람의 재방문율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단일 상품을 팔더라도. 그래서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이커머스 브랜드에서 재구매를 할 확률이 낮은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려야 한다면 그때 유의해서 봐야 할 지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네요. 재구매를 할 확률이 낮은 상품 뭐 많죠. 뭐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거 하나 사면 그거 다시 할 경우가 잘 없기는 하죠. 이런 상황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지표. 만일 그런 재구매할 확률이 낮은 상품이 정말 단일 상품으로 있으시다면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커블체어, 클럽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은 방식을 완전히 그래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방문율, 재구매율, 리텐션을 신경 쓰기보다는 고객의 유입을 끊임없이 늘리기 위한 방식을 취해서 마케팅 채널을 끊임없이 늘려나가고 국내에서의 마케팅 채널이 다 됐다 싶으면은 해외로 나가서 이제 동남아에서 또 판매를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구매율이 낮은 상품 외에도 다른 스큐들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예를 들어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도 디퓨저를 갖추고 있으면 디퓨저는 재구매율을 유도하기 좋겠죠. 그러면 그 상품들 위주로 또 재구매율을 끊임없이 높여가면서 고객이 우리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도 취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큐가 꼭 하나만 있지만 않는다면 재방문율, 재구매율은 중요합니다. 혹시 질문 또 하나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GA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보여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거는 지금 발표 세션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긴 힘드니까 제가 뭐 저희 웨비나 자료 공개하거나 할 때 몇 가지 좀 첨삭을 해가지고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PC 모바일은 어떻게 나눠보는지, 신규 재방은 어떻게 나눠보는지, 코어트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공개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입에 대해서 봤죠. 결국 우리 고객이 어디로 얼마큼 유입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터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어왔으면 어떻게 구매로까지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주 당연하게도 퍼널을 보셔야 됩니다. 방문, 상품 조회, 장바구니, 주문서, 구매 완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커머스의 평균 구매 전환율은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에서 단계를 쪼갰을 때 우리 고객은 어디서 과연 많이 이탈을 할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고객들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뽑아드리면 주문서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고객들이 5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문하고 싶어서 장바구니에도 담고 주문서까지 갔는데 주문을 완료 버튼을 누르기 그 직전까지도 고민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지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지표의 추이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할 것인가 혹은 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건가 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문서 대비 구매 완료가 이렇게 낮았던 경우에 대해서 특정 회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고객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니 들어가서 주문서에서 그 쿠폰을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막상 쿠폰 확인하기를 눌렀더니 적용할 수 있는 쿠폰이 없습니다라고 떠서 되게 화가 났다. 그래서 그 회사는 적용할 수 있는 쿠폰들의 개수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형태로 바꿨는데 주문서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10%가 올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우리 고객들은 과연 각 단계별로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넘어갈까? 예를 들어 상품을 최초로 보고 장바구니 담을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지? 장바구니에 담았으면 구매 완료까지 도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지? 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 봤던 지표로는 대부분 이커머스는 상품을 최초로 보고 장바구니 담을 때까지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비싼 상품이든 아주 저렴한 상품이건 1분을 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객들이 찜 기능처럼 쓰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는.
대신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까지 가는 시간은 천차만별 다릅니다. 가격에 특히 가격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우리가 고관여 저관여 상품 얘기하잖아요. 즉 장바구니에 담았으면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예를 들어 10만 원, 30만 원짜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저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래도 보통 하루를 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제 우리가 퍼널 단계별로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사실 GA에서 뭐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 페이지에 들어온 고객의 몇 프로는 이 페이지로 가고 몇 프로는 이 페이지로 가고 뭐 이런 다이어그램도 있는데 그런 복잡한 그림은 사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1시간 안에 어떤 결과를 찾는 데 있어서는 퍼널 하나만 잘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텐션을 볼게요. 리텐션을 볼 때는 아까 제가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이라는 지표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까 전사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은 전사 구성원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표예요. 그랬을 때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코호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코호트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2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객들은 회원가입을 했으면 첫 구매를 언제 하지? 장바구니를 담았으면 장바구니를 담고 구매를 안 했으면 재방문은 얼마나 하지? 이 2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회원가입은 여러분 언제 하세요? 내가 이 사이트 들어오자마자 회원가입하지 않죠. 내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생겼을 때 회원가입을 합니다. 심지어는 구매하기 직전에 비회원 구매로 하기 싫어서 회원가입하고 구매를 하죠. 즉 회원가입을 했다라는 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고객들 10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100명 다 첫 구매를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중에 또 구매를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그날 첫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적으로 커머스에서는 60%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렸을 때 60%보다 낮다. 그러면 회원가입한 고객들의 첫 구매를 제대로 유도하고 있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첫 구매 혜택 쿠폰을 준다거나 알려주는 형태로 이 비율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장바구니를 담은 후에 재방문을 정말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바구니를 담고 구매하지 않은 사람 중에 재방문율을 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매한 사람은 자기 배송 정보 확인하려고 재방문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는 발라내고 장바구니 담고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다음 날, 다다음 날 몇 명이 돌아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최소한 3일 이내에 방문하는 고객의 비율이 3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고객이 오늘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구매를 안 했어요. 그러면 3일 안에 30명은 최소한 들어와야 탄탄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고객들이 장바구니 리마인드 CRM이나 뭔가 장바구니 관련된 리타게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10%에서 20%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텐션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 2개만 보면.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방문과 구매로 세그먼트를 나눠보는 겁니다. 세그먼트는 이제 군집을 나눠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방문은 이 Y축입니다. 최근 언제 방문했는지, 최근 일주일 이내에 들어왔는지, 한 달 안에 들어왔는지, 뭐 1년 이내에 들어왔는지 이런 걸 쓰고 구매는 이 회원이 한 번도 구매 안 한 미구매자인지 그리고 첫 구매자인지 재구매자인지 그리고 첫 구매자 중에 고이탈군인지 재구매자 중에 고이탈군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첫 구매자 중에 고이탈군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첫 구매를 하고 30일 동안 2번째 구매를 하지 않으면 고이탈군으로 정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재구매자 고이탈군은 사람별로 구매 주기가 다 다르거든요. 7일마다 구매하는 사람, 뭐 반기마다 구매하는 사람 다 달라서 그 2번 이상 구매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이탈률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GA나 이런 데서는 확인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다이버스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랬을 때 리텐션이 좋다면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이 좋다면 최근 방문한 고객 회원들 중에서 이탈군이나 미구매자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박스에 해당되는 회원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회사는 리텐션이 탄탄한 거죠.
복잡한 지표를 보지 않아도 회원의 이 덩어리가 계속해서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리텐션은 탄탄하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근 일주일 이내 방문한 고객 중에 첫 구매자, 재구매자의 이 비중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0.79%, 0.8%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대부분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1%, 2%, 3% 이렇게 계속 올려나가는 게 리텐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재방문율, 재구매율이란 지표를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나와요. 먼저 최근 일주일 이내 방문한 사람들은 뭐에서 개선 포인트, 액션 아이템을 뽑을 수 있을까요? 바로 퍼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 주문서에서 이탈자가 많다 그러면 그 주문서에서 미구매자한테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지? 주문서에서 첫 구매자 고이탈분한테는 어떤 액션을 하면 그 전환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원인데 한 번도 구매하지 않는 유저. 아까 회원 가입하고 첫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꼭 챙겨야 된다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구매자 중에 30일 이상 두 번째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두 번째 구매를 했을 때의 혜택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열티 프로그램의 혜택들을 알려줌으로써 리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두 번 이상 구매한 고이탈군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알려준다거나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했던 상품들 중에서 할인 상품을 알려준다거나 이 사람이 구매했던 상품과 연관된 상품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리텐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 아이템이 딱 4개가 뽑혀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찜과 장바구니가 혼동될 때가 있었습니다. 찜하기와 장바구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네요. 이건 되게 어려운,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이긴 하네요. 저희 다이버스 같은 경우는요, 스크립트를 한 줄만 설치하면 고객이 어느 페이지에 방문했고 페이지에서 어느 영역을 클릭했는지의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찜과 장바구니도 마치 찜처럼 많이 쓰기는 하나 그래도 장바구니를 클릭하는 행동이 그리고 장바구니 페이지를 방문하는 행동이 구매 완료로 도달하는 확률상 더 가깝습니다. 찜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찜을 하는 고객이 100명이라 그러면 한 10%만 구매에 가고요. 장바구니를 뭐 예를 들어 담는 고객이 100명이라 그러면 한 20%가 구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찜은 나의 약간의 그냥 관심의 표현, 장바구니는 내 진짜 구매 의도가 담긴 인텐션이 담긴 표현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저 부분은 쉽게 답을 하기 어렵네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어떤 벤치마크 수치들을 얘기했잖아요. 뭐 회원가입 후 첫 구매는 60% 선에서 높은지 낮은지 보셔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수치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사몰의 수치를 봤을 때 늘 답답한 게 전환율 3%인데 이게 좋은 수치인지 안 좋은 수치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어서요. 다이버스는 이런 벤치마크 수치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나요? 감사합니다. 이 다음 장표가 바로 이 얘기를 할 장표였습니다. 전 너무 동의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내가 100m 달리기 선수라고 하면 내가 4초대에 뛸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세계 신기록이라는 벤치마크가 있고 한국 신기록이라는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목표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표도 저는 벤치마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퍼널부터 보시면 아까 퍼널을 그리셨으면 결국 그 단계별 전환율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하고 싶으실 때 저희 데이터라이즈 이 다이버스 솔루션에서는 이 우측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동일 기간 동안 저희 고객사들의 지표와 비교를 해서 너는 높아 낮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는 상품 조회에서 구매 시도, 그러니까 장바구니나 바로 구매를 하는 그 전환은 어디보다 높죠. 그런데 구매 시도에서 구매 완료와 방문을 하고 상품 조회를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이 두 부분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해야 되겠다가 바로 보이죠. 뭐 예를 들어 방문에서 상품 조회 전환율이 낮다면 바운스 레이시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운스 레이시 높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고객에게 타겟팅한 것과 랜딩하는 페이지 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아우터라고 했는데 랜딩을 메인 페이지로 꽂는다거나, 원피스라고 검색한 고객을 뭐 예를 들어 탑에다가 랜딩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바운스 레이트 상당히 높아지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액션 아이템을 뽑을 수가 있고요. 구매 시도랑 구매 완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퍼널별 구분해서 보는 거를 GA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향상된 전자상거래 세팅만 다 하면 퍼널 구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A의 데이터가 크게 쌓이지 않는 작은 브랜드사인데 저렇게 세분화해서 타겟팅해서 CRM 마케팅하는 게 가능할까요? 퍼포먼스 광고를 저렇게 고객별로 세분화해서 돌리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다라는 건 하는 거는 쉬운데 그걸 통해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겟팅을 다 해서 쐈는데 한 명한테 발송되고 두 명한테 발송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갖춰놔야 나중에 세수를 부어도 신규 방문자가 늘어도 새는 고객들이 없기 때문에 미리 갖춰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작은 브랜드사로서 제일 먼저 그러면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회원 가입수 빨리 늘리고, 그리고 회원 중에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는 비중을 늘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메시지를 쏘더라도 타겟팅을 해서 전부 다 메시지가 도달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친구톡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카카오의 친구톡 서비스. 그거는 예를 들어 내가 100명의 고객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발송하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은 사람에게만 친구톡은 메시지가 갑니다. 타겟팅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 그 중에 뭐 40명이 친구라 그러면 40명한테만 가고 60명한테 메시지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 중에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는 비중을 늘리는 걸 초반에 저는 많이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중에 퍼포먼스 광고를 고객별로 세분화해서 돌리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장바구니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낮으면 장바구니 이벤트를 픽셀로 심고 구매 완료 페이지에 픽셀을 심어서 이 이벤트는 했지만 구매 완료 이벤트까지 안 된 사람으로 타겟팅 대상자를 잡아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회원별로 이렇게 구별을 세그멘테이션을 한 경우는 그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를 세그먼트별로 뽑아내서 그거를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죠. 그 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연동해서 올려서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설치 단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첫 번째 세션 웨비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드 파티 쿠키가 막히면 무조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많은 데이터 솔루션들이 이 부분을 API 형태로 자동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보시면서 저런 세분화 타겟팅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제가 보기엔 내년쯤이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솔루션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몰에서 카카오 풀침 모객 방안, 이거 저희 회사의 노하우인데 이거 다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솔루션 꼭 써주십시오. 카카오 풀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카카오 싱크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싱크가 뭐냐면요, 이제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카카오 1초 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이 노란색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내가 지금 카카오톡에 가입한 계정으로 곧바로 가입하는 거죠. 그 카카오 싱크를 도입하게 되면 내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자동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몇 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원 중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는 고객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카카오 싱크로 회원 가입하는 그 버튼을 회원 가입 페이지와 로그인 페이지 최상단에 올리세요. 그러면 고객이 무조건 그걸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계정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솔루션을 쓰시면 되게 쉽게 되는데요.
저희 솔루션에서 예를 들어 타겟팅된 메시지를 친구톡을 보냅니다. 아까처럼 100명한테 보내면 60명한테 메시지가 안 가죠. 그러면 누가 그 메시지 안 간 60명은 친구를 안 맺었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객한테 이 중에서 문자 수신 동의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LMS로 문자를 보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있는데 너 왜 안 받아? 라고 보내는 게 저희 지금 솔루션을 쓰시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 LMS 그거 사람들이 많이 써요. 스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일별로 늘어나는 비율이 2배가량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네, 지금 질문을 대답하다 보면 제가 설명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쓰면은 GA에서 복잡하고 어렵게 봐야 했던 퍼널 구조를 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 여기 장표에 보시는 화면 있죠? 이게 지금 저희 화면입니다. 퍼널을 보는 딱 화면. 이 두 개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방문자 기준, 세션 기준으로 나눠서 기간을 선택해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보면 더욱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발적인 부분은 다 데이터라이 측에서 해결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이라는 웹빌더 플랫폼을 활용해서 운영 중이시라면 10분 안에 설치 다 할 수 있으세요. 개발자가 아니어도 설치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독립몰이다. 우리가 자체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자체 개발한 회사의 개발자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분 한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도와주시면 설치 완벽하게 끝납니다. 질문이 엄청 많이 와서 잠깐만요. 친구 차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나 데이터라이즈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일단 친구 수를 늘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로 늘릴 수가 있고요. 꾸준히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고객사들이 늘리고 계신데 차단 수를 늘리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카카오 출신이거든요. 실제로 분석을 했는데 뭐 그 안에서 분석한 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전체 메시지 쏘시면 친구 차단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매출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겠죠. 내가 전체 메시지를 보내면 당연히 그 모든 사람 중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실제로 매출액은 많이 이게 나오겠지만 거기에 사이드 이펙트로 채널 차단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그 차단자 수 그러니까 채널 친구 한 명을 확보하는데 보통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0,000원 정도가 든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메시지를 쐈는데 200명이 차단됐다. 전체를 쐈는데. 그러면 이 200명 곱하기 예를 들어 10,000원, 200만 원의 손실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차단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건 전체 메시지를 안 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러긴 힘들겠죠.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의 빈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카카오톡 그 채널 창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정 회사가 나한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브랜드, 여러 카카오톡 채널 친구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동시에 많이 보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출근할 때 보면 한 그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가 한 20개씩 와 있습니다. 뭐 저희 고객사들이 다 쏘는 거죠. 전체 메시지를. 그러면 다 차단하는 비율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시건 아니면 정성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고객의 경쟁사 브랜드들을 쭉 카톡 채널 친구를 추가하세요. 그런 다음 그들이 언제 전체 메시지를 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그 시간을 피해서 쏘십시오.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GA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여기서의 자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차트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그 데이터라이즈 다이버스 솔루션 안에서의 화면들이고 GA와는 사실은 완전 독립된 기능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GA 데이터 따로, 저희 거 따로. 대신에 저희 거는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고 보통 일별로 지표들이 바뀌어서 보이는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질의응답은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거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매주 전달 주시는 리포트만 봐도 GA 안 들여다봐도 되고 간단하게 현황 분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저기 누구시죠?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권이라도 제가 스타벅스 뭐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메이크샵은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카톡도 못 보내는 거 아닐까요? 메이크샵이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실제로 메이크샵을 기준으로 지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뭐 오드, 아키클래식 이런 회사들 다 있는데 그런 회사들 전부 회원가입하면 전화번호 수집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카카오 싱크를 연동하는 형태에서도 전화번호 당연히 다 수집됩니다. 연동이 잘 되어 있다면. 단 제가 들은 걸로는 카카오톡 쪽에서 권장하는 어떤 그 카카오톡 채널 운영 방안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페널티로 전화번호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뭐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네, 전화번호 수집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전 데이터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 이후부터 데이터 수집이 되는 방식일까요? 네, 설치 이후부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방문은 결국 그 스크립트가 설치된 때부터 저희가 수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퍼널 데이터를 날짜별로 볼 수 있게는 안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그래도 고객분들이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조만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트래픽 변화를 볼 때는 일별, 주별로 주기를 짧게 보는 게 맞는데 매출 데이터는 월별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일별로 보면 진행되는 프로모션 및 캠페인의 영향이 많이 받지 않나요? 음,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제가 오늘 드리는 이제 말씀은 1시간 안에 빠르게 전체적인 숲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약간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 프로모션의 효과나 캠페인의 효과 같은 거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월별, 주별 이렇게 좀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방식대로 잘라서 보는 거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커머스 사이트가 주별로 정기적인 이벤트를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별로 보는 것보다는 주별 단위로 잘라서 보는 게 저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건 약간 케바케이긴 한데요. 지금 저는 오늘 일단 통용될 수 있는 형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은 일단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는 이렇게 퍼널을 벤치마크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에게 몇 번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크립트 한 줄만 심으면 자동으로 다 수집합니다. 이 정보가 왜 중요할까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품의 판매량은 상품의 노출도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노출 수에.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면 많이 팔리고요. 노출이 덜 되면 덜 팔립니다. 우리가 과일 가게 가면은 매대에 많이 나와 있는 거 많이 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대비 클릭률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 조회하고 구매가 어떻게 되는지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차트를 그려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릭률도 높고 구매 전환율도 높은 상품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고객들이 제일 반응이 좋은 상품이겠죠. 그럼 저 상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상단으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할 때 그 상품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막 홍보를 하시면 돼요. 반면 클릭률도 낮고 구매 전환율도 낮은 상품들은 네, 노출을 줄이고 만약 재고가 많이 쌓였으면 그동안 그 상품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한테 메시지 쏴가지고 빨리 재고 떨구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남성이 많이 구매한 상품은 뭐죠? 라고 했을 때 이 많이 구매한이 절대값이면 유의미한 그 결과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쿠팡에서 그런 데이터를 뽑는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연령대가 제일 많이 구매하는 건 생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지표를 뽑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뽑혀지게 되고 지금 요런 세트로 상품들을 많이 구매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제 CRM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첫 번째 상품을 샀던 사람한테 옆에 있는 두 번째 상품을 추천해야지라고 하면 CRM 캠페인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저 대상자 추출해서 그거 솔루션에다가 올리고 그다음 소재는 이 두 번째 상품으로 소재 만들어서 발송하고 그거를 이 각각의 상품 군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하죠. 하루 종일 해도 한 4개, 5개밖에 만드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 다이버스는 이 관계 되게 괜찮네라고 하시면 여기 연관되어 있는 캠페인 들어가서 그냥 온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소재를 다 만들어서 발송을 합니다. 그 발송하는 소재의 형태는 온사이트 배너나 메시지 다 이런 형태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상품 메시지, 온사이트 배너 전부 고객이 이 사용자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발송하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희 데이터라이즈를 쓰셨을 때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까 온사이트 캠페인만 활용을 했을 경우에 평균 매출액 8% 정도가 오르는 걸 검증을 했고요. 시장에서 뭐 구매 전환율 200%, 300% 올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200%, 300% 높이면 저도 그 서비스 쓸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이미 글로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 8% 정도가 올랐고 만약 여기서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거에 메시지 캠페인들을 쓰게 되면 10%, 12%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고객사들이 현재 저희 걸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솔루션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있나요?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질문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세 번째 웨비나에 준비할 주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이 발표 자료, 영상 잘 정리를 해서 테크블로그와 유튜브에 올려둘 테니까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그래서 알림 설정을 받으시면 제가 이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언제 업로드 될지는 영상 편집 시간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올려보겠습니다. 곧 좀 많이 늦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 주신 분이 계셔서 그 테크블로그에 올릴 때는 이 자료 올리면서 GA에서 어떻게 그래도 좀 볼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 같은 것도 조금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이즈는 잘 모르는데 혹시 대행사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컨택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여기 보이시는 help@datarize.ai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관련돼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금 파트너사 중에도 광고 대행사분들 계세요. 연락 주십시오. 벌써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세 번째 웨비나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